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뉴스 썰푸남 토론의 진행을 맡은 손진기입니다. 오늘은 헌재의 부정선거 개입 논란을 둘러싼 쟁점과 해법을 심도 있게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에 국가발전정책연구원장이시죠, 최도현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이거 말 너무 많아요. 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선거 무효 소송 등 선거 관련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에 유리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의혹이에요. 원장님께서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선거법은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래서 선거법에 보면 가가호호 방문은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가가호호 연속해서 4집은 가면 안 되는데 가가호 가가호 세 집 가고 한 집 떼우면 괜찮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법원이 재판의 판단 기준은 제일 첫 번째가 문자적 해석입니다. 법률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황 증거입니다. 그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하는 재판은 네.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러니까 같은 선거법을 위반했는데도 판사를 잘 만나면 무죄가 되고, 네. 잘못 만나면 굉장히 처벌을 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이다. 큰 물고기는 그물을 뚫고 나가고 작은 물고기는 그물에 걸려서 못 빠져나가는 게. 예,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소위 말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이번 사안 상당히 또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의 구성과 판결 과정에서 이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주장과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서 비공개로 해야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맞선다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판에 네, 그렇죠. 공개하고 있는데 그 특정인 사건,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당대표라든지 주요 유력 인사의 재판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방청을 제한하는 거지. 지금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한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근데 공개가 맞는 거죠? 예, 당연히 공개가 지금 되고 있고, 네. 그 해당 사람들은 들어가서 공개를 들을 수 있고 방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재판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제한을 하는 거지. 그 외에는 이미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공개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언론에서 다 보도하는데요. 그래요. 여론은 어떻습니까? 현재가 정말 의도적 개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당연히 있죠. 그래요? 예,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선거에 관여하고 있죠. 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큰 일인데.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주권 재민, 주인 행세를 엉뚱한 놈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은행 돈을 몰래 빼먹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예. 남의 집에 물건을 훔치는 것보다는 국민의 권리를 훔치기 때문에 이건 정말 건데요. 이런 거는 부정선거에 관여한 자는 제가 판사라면 사형을 시키도 되죠. 예. 엄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정황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선거구든지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 프로테이지는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당일 투표는 다 이기는데 사전 투표만 전다. 그거는 부정선거 의혹이 다분히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선거중앙관리위원회에서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은 0%다. 절대 그럴 수 없는 시스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전혀 믿을 수가 없죠.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럼 누굴 믿어야 되는 거야, 국민은 도대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제가 직접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알고 또 당에서 내가 특보단장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말 잘 아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거의 이 제도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22대 국회가 이렇게 개판되는 데는 선거 사무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제가 많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문제가 많다는 게 그럼 굉장히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예. 이게 지금 중앙선거 선관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뭔가 고쳐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정황만 있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하나도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거잖아요. 많이 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라는 거죠. 그럼 법원은 못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에 무엇이 문제냐면 선거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누구냐면 판사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대법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문제에 치부를 안 드러내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그럼 수사를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검찰이 그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영장을 판사가 안 해주지요. 자기가 네. 자기 건데. 그러니까 판사가 그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 거니까 안 해주지요. 그건 너무 주관적인 절대 그러면 왜냐면, 판사가 그 발부를 안 해주는 거는 발부를 해야 되는데 안 해준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국민은 판사를 최후의 법의 보류인 판사를 못 믿는다 이 얘기와 같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월 10일 부정선거 있죠. 지난 4월 10일 총선이.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부정선거가 있다는 제가 근거. 할게요. 부정선거가 의혹이 있다는 가운데 의혹이 있는 소위 거죠. 말하는 의혹이 있다는 거는 수사해가지고 그 의혹을 밝혀줘야 하는데 수사를 못하니까 밝힐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런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전부 다 대법원 판결이 그렇지 않다는 게 나왔는데. 노. 그거는. 나왔잖아요. 전혀 엉터리죠. 엉터리 판결이다? 엉터리 판결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통계학의 기본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통계학이 대수의 법칙이란 건 큰 모집단하고 무작위로 뽑은 투표의 수가 소위 평균치가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하고가 프로테이지가 비슷해야 하는데 당일 투표는 다 이겼는데 당일 투표는 전 선거구에서 다 이겼는데 사전 투표에는 다 져가지고 졌는 데가 우리 송파의 그 네. 지역이고 그런데 그다음에 이재명 지역구의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는 원희룡이가 2,000표 이겼습니다. 네. 그 사전 투표에서 10,000표 졌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조사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사전 투표를 하러 나오는 사람과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노. 그게 그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절대 주장이신데. 나올 수 없는 게 아니고 네.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럼 사전 투표를 없애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문제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21대 사전 투표는 69대 31입니다. 네. 전 지역구가 한 50개 지역구로 내 기억을 하는데 한 50몇 개 지역구가 69대 31입니다. 전부 다가. 그럼 사전 투표의 제도가 지금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거는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신데 그렇게 되면 투표율이 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투표율은 큰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의미가 없을까요? 우리가 소위 말한 전 투표율은 좀 떨어지겠지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떨어졌다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여야 합의해서 사전 투표는 하자고 해가지고 이게 사전 투표 제도가 실시가 된 건데 그거는 해보니까 문제가 있으면 안 해야 되는데 경락적으로 소위 말한 지금의 뭐 특정인을 이야기하기 곤란하지만 전직 어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투표 그 소위 말하는 개표기에 문제가 있어가 세계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세계적인 지탄이 되고 있다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가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개표하는 게 수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계로도 하고 그 다음에 전자로도 다 이거를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가 부정선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미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하나라도 좀 제대로 된 그 증거를 나타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예 제시를 못하는 게 제시했는데도 안 받아들이죠. 서울 송파 지역구의 본투표에서 김건식 후보가 전 지역에서 여러 동에서 다 이겼어요. 모든 동에서 다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 져가지고 졌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서 사전 투표를 하는 사람이 그 후보에 대해서 많이 안 찍었을 수는 있잖아요.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인천 계양을에서 본투표 때는 원희룡 후보가 2,000표 이겼는데 소위 말하는 사전 투표에서 1만 표 제가 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져선 안 된다. 원희룡 후보가 됐어야 되는데. 그거는 내가 그러니까 지면은 부정선거다. 이런 논리시잖아요. 지금. 무슨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세상 만사가 웃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사전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여기 나와서 내가 얘기해야 할 필요성이 없죠. 우리가 시청자들 재밌으라고 제가 자꾸 반론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우리가 선거는 소위 말하는 공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네, 맞죠. 우리가 신체 검사하러 병무청에 가서 신체 검사하러 갑니다. 네. 검사하러 가는데 예를 들어서 손진기 우리 PD님의 사회님의 키가 1m,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바로 기록이 되니까. 옛날 같으면 키가 1m 82다 이런데 적는 사람이 1m 62로 적으면 62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소위 말한 뭐라 합니까? 군에 안 가는 그렇게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죠. 키를 갖다가 이렇게 몸무게를 이렇게 82인데 92로 적으면 보충병이 되는 겁니다. 네, 면제되고. 그렇처럼 통계상의 제 가정입니다만 통계상에 저쪽에서 들어오고 숫자가 포함되지만 여기서 조작해버리면 그게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맑게 집행돼야 할 것이 선거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문제 덩어리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그 스카이 데일리가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는 이게 나는 상당 부분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스카이 데일리에서 보도하는 것들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 열심히 보도는 하더라고요. 자, 이 헌재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신속 투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명확한 증거 없이 불신을 키우는 것은 국민들을 더 미궁에 빠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야지요. 그럼 관리는 선거관리 누가 하나요? 각 시장 소위 말하는 그 기초단체에서 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깨끗해지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는 지금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구청에서 시골의 군에서 그 선거 때면 선거는 1년 12달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기 때문에 그걸 기초단체에서 해도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이 서버를 털어보면 알 텐데 그거 그렇게 간단한 문제 서버를 주면 되는데 안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 조사를 해서 대법원 판결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법원 거기 판사가 지방에 어느 지방이든지 소위 말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 판사입니다. 90%가 아니라 100%
전부 판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네. 어느 판사가 지가 바가지를 안 쓸라 하지요. 그러면요, 우리 원장님, 대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견해이신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이번에 이렇게 될 것이면 지난번에 대통령 그 소위 말하는 국정원에서 네. 부정선거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이 잡혔는 거예요. 그래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하려 그래도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윤석열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래서 이거를 계엄의 하나의 이유로 꼽았는데, 글쎄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입장과는 많이 배치되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연인이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들어보세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사에다가 검찰총장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 가면 192명의 야당이 있는데 과반수 150명만 하면 무효가 되는데 어느 사람이 그걸 모르고 그 비상계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국회는 우선 국회의원을 딱 짜고 있는 비서진이 얼마냐? 2,700명입니다. 네, 보좌진. 한 명한테 보좌진이 한 명한테 9명씩 있으면 300명에다 9명 되면 2,700명이 국회의원 합치면 3,000명이 있는데 네. 군인이 280명이 가서 어떻게 장악합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계몽하러 갔는 거지 진짜로 하려고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는 가야지. 법률에 계몽령이라는 게 있나요? 계몽령이라는 건 아니 그 없는 걸 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게 아니고 네. 그야말로 경각심을 줄락하는 건 그런 의도였다.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라도 나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죠. 국민 여러분에게 대국민 걸 하면서 국민 여러분 제가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정말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국가를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데 국민 여러분 협조를 바란다 하고 사전에 우리가 죽일 놈 할 때는 진짜 죽이기가 이런 게 아니라 사전에 이렇게 엄포를 놓고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비상계엄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네. 단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싸울 때 이 새끼 죽여 하지만 실제로 칼을 뽑아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문자적 소위 말한 엄포를 주는 행위를 국민한테 경각심을 하고 그래가지고 몇 분 해도 안 됐을 때 비상계엄 했으면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갑작스럽게 놀라게 한 거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그러나 계몽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어떠한 좀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가 아니고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민에게 사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정황을 설명하고 비상계엄을 했더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으지 비상계엄을 잘못했다 생각은 나는 한 번도 가진 일이 없습니다.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되든 기각이 되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구나. 자,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여쭤보는 건데 탄핵될 것 같아요? 어떻게 탄핵 안 되지요. 기각될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어저께 JTBC 발표는요, 이 인용돼야 된다가 60%가 나왔어요. 그리고 기각돼야 된다가 35%. 그거 하나도 믿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 말씀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 관리를 잘못했는 거예요. 대통령이 저분이 만약에 시골 면장이라도 하고 시골 초등학교 교장이라도 했으면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데 저분이 특수부만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 특수부에 소위 말한 수사관들이 조사해가 왔는 거, 검사들이 조사해가 왔는 거 야단치고 큰소리 치는 것만 해왔던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대통령인데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고. 아하. 그 다음에 대통령이 통치자금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통치자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도 불러가지고 네. 좀 큰일 하는데 이제 검은 돈 받지 말고 국가를 위해서 잘해라. 내가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큰 돈도 좀 주고 이랬으면 검찰총장도 자기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랬는데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통치자금을 자기 10원도 안 사람으로 썼을 거예요. 네. 안 쓰고 이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통치자금은 영수증이 필요 없는 통치자금을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을 저분이 안 썼기 때문에 자기 관리가 안 됐을 그게 겁니다. 특활비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 하여튼 뭐 여러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헌재 부정선거 개입 논란 우리 최대로 원장님하고 살펴봤는데요. 일단 하여튼 뭐 어떤 의혹이나 부정적인 것은 없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믿을 만한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결과들이 나와야 이런 논란이 종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부정선거는 저한테 물으면 저는 부정선거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사전 투표가 소위 말한 여러 군데에서 69대 31 부정선거의 그 극치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통계학의 전문가 장재원 박사가 지난 2023년도 하반기 강서구청장 선거를 구체적으로 옮겨하면서 본 투표에는 앞섰던 후보가 사전 투표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이 소위 말하는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장 박사가 마지막으로 소위 말하는 선거관리 시스템의 허술함, 소위 말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거관리 시스템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바르게 잡아야 훗날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최대열 원장님과 부정선거 또 헌재 부정선거 개입의 논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 방송을 보고 댓글을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댓글에 또 저희들이 좀 대응도 해주고 그러면 이게 토론일 것 같아요. 네. CEO 뉴스가 전해드리는 썰프남 오늘은 헌재 부정선거 개입에 대해서 최대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EO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썰프남.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잘게 썰어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의 최대열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뉴스 보니까 또 뭐 이 명태균 사건을 이것을 지금 뭐 이 중앙지검으로 어저께 왔잖아요. 이게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제 이첩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또 이 정치권에서는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 상정하겠다. 뭐 이러면서 지금 정말 사회에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또 이게 계엄을 한 게 이 황금폰이 터지려고 하니까 이걸 계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들리고 지금 이게 아주 핫합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이 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문제와 명태균 씨의 개입 의혹입니다. 자, 지금부터 주요 쟁점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공천 과정에서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당 내부 공천 절차가 공식 규정보다 비공식적인 합의와 또 내부 인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의존됐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돼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천에는 늘 비리가 따르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이 소위 말한 이거는 진짜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은
맹태균의 공천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약간 허무맹랑하다. 바꿔 얘기하면 그 맹태균이가 조금 관여한 거는 사실인지 몰라도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과시형 망상에 불과할 겁니다. 왜냐하면 공천은 네. 저는 공천도 신청해보고 네. 공천 심사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예, 내가 뭐 제가 공천을 받아도 보고 공천 심사도 해봤기 당의 사무총장을 했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데 네. 이 공천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고 실제로 이 공천에 문제가 있다면 소위 말한 국민의힘의 한동훈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여기 문제가 있지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거는 지금 소위 말한 김영선의 고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녹음 파일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거는 그 정도 가지고는 공천에 관여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김영선의 공천 개입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봐주라 그러는데 당에서 말을 안 듣네. 뭐 이런 이제 녹음 파일이 나와가지고 이게 좀 세상을 또 한번 뒤집어 놓은 건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김영선의 그 한 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황금폰이 오픈되면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홍준표 저 대구시장 뭐 지금 뭐 다 걸려 있다, 뭐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파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도 뭐 국회의원 출마를 해보고 네. 내가 뭐 2등만 2번을 하고 내가 낙선하고 저는 대학으로 돌아왔는데 네. 선거 때 되면 별의별 놈 다 찾아옵니다. 그렇죠. 별의별 사람 다 찾아와요. 왜? 무속인도 찾아오고, 그렇죠. 뭐 지역에서 힘 좀 쓰는 사람이 내가 뭐 공천에 누구랑 안다. 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김영선은 윤 대통령하고 서울대 동기생 친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조금 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친구 좀 잘 봐줘라 이랬던 얘기죠. 뭐 그렇게 네. 왜냐하면 김영선이가 이미 사선을 했고. 네. 그러니까 뭐 좀 좋게 말했을 정도지. 네. 그것 가지고 이미 검찰 수사팀에서 몇 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61개 장소를 압수수색하고 네. 그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등 100여 명을 소환조사하고 네. 또 그다음에 명 씨에게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정밀 분석하고 네. 그 다음에 김영선을 추가 기소했기 때문에 더 나올 게 없습니다. 더 나올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아니 뭐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 재판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서 미미할 때 특검을 해야 되지. 지금 뭐 별 것도 없는데 벼락 한 마리 날뛴다고 해서 불질러 보면 되겠습니까? 그건 특검까지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벼룩 잡기 위해서 초과상관을 태울 수는 없다. 되죠. 그럼 명태균을 지금 벼룩으로 보시는 건데,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이가 그런 얘기, 내가 구속되면 이 정권은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이야기. 지가 뭔데요? 지가 뭔데? 공천에 그 정도 관여하는 거는 정말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보시는 거는 그 대통령은 이제 그 공천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친구 한번 좀 잘 봐줘라라고 얘기한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아니 그게 견해시잖아요. 아니고 우리가 공천에 있어서도 우리가 인사를 추천하는 거하고 네. 저 사람이 좋다 이렇게 추천하는 거하고 네. 또 해주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내가 봤을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이 검찰총장을 했는 사람이고 이런데 아마 추천 정도를 해줬는 거 아니겠나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김영선을 꼭 줘야 할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민주당에서 너무 확대가 특검하자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건국하고 나서 지금까지 어느 정권이 29번 탄핵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국해가지고 아마 몇십 년, 건 7, 80년, 70년 이래 돼도 탄핵이 아마 20년 차례밖에 없었을 게인데 이
이 정권에 민주당에서. 들어와서 네. 민주당에서 29번 고위직을 탄핵했잖아요. 그렇지만 또 반대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 25번 거부권을 행사한 적도 없었다. 이런 아니, 얘기거든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탄핵을 하니까 거부하는 거지요. 도둑이 들어와서 고함 질렀는 게 뭔 죄가 됩니까? 그거는 순서가 거부권을 하니까 이제는 탄핵으로 간다라고 지금 이런 아니, 순서인데. 탄핵을 하니까 거부권이 행사되는 거죠. 아하, 그건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시각이 다를 아니,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만, 네. 탄핵을 하니까 거부권을 하는 거지. 대통령이 먼저 거부권을 행사한 건 단 한 건도 없죠. 어차피 제2요구권이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대통령한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것까지 자기의 공약도 거부를 하는 것, 뭐 간호사법이나 양곡법이나 뭐 이런 것들의 문제인데. 그거는 원래는 이야기할 때 네. 대통령이 내가 공약했지만 잘못됐다고 하면 더 좋지만 그래 안 합니다. 안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잘 안 하죠. 그렇게. FDA 건은 소위 말하는 이 노무현 때 FDA가 했잖아요. 네. 예, 하면서 그 다음에 FDA 하고 할 때 서로 당만 바뀌면 반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당이 바뀌었을 때 FDA 거를 반대했을 때는 어제는 이래 생각했는데 내가 돌아서 보니까 잘못되었더라 하고 한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FDA가 저 소위 말하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단 한 명도 FDA에 내가 지난번에는 반대했는데 이래서 이번에 찬성한다고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선거 때 급해가지고 했던 그 약속을 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뭐냐면 노무현이 문재인 대통령이 네. 한 번도 30가지 공약 중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지금 어쩌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 문재인이 만들어낸 그 나라에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 다른 측면에서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였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다시 명태균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봐서요. 이게 뭐 불법 여론조사를 공표하고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 눈가기를 가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 여론조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은 맞지요. 네. 그런데 여론조사를 오도하는 거는 여야 정치인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제가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호도하지 않고 정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네. 왜 그러냐? 여론조사를 맡길 때 돈 주는 사람 쪽으로 유리하게 여론조사 발표해 줍니다. 네네. 안 그러면 여론조사를 맡기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호도했다. 그거는 그렇지 않은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여론조사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알지요. 네. 예. 그렇군요. 여론조사가 상대에게 그 선전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자기하고 가까운 쪽에 여론조사를 우선 맡기고 맡기는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면 여기서 준 번호에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여론조사고 그거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아닌데 거기에 부안해동하다가는 잘못된 어떤 그 여론의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를 그래 맡기가지고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렇게 여론조사 기관하고 약간 썸씽이 있는 거는 다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다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정치인이라는 게 약간 위선적인 부분이 필요성으로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그 여야가 잘 지낼 때도 많습니다. 네네네. 딱 뭐냐 TV 카메라만 들어오면 싸웁니다. 네. TV 카메라만 들어오면 싸웁니다. 네. 여야가 갈라먹기 자기들 인건비 올리고 자기들 돈 올리는 데는 여야 갑치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뭐 정치인 치고
정말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썩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그냥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다라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좀 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당 내부의 공천 절차의 개선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네. 공천 심의할 수 있는 기구에 대한 법률적 조치는 너무너무 잘 돼가 있습니다. 그걸 안 지켜서 문제는 문제지. 안 지키기 때문에 문제지.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네. 그다음에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그다음에 군의 참모총장들이 자기 마음대로 인사한 줄 아닙니까? 그래 네. 못합니다. 예. 맞아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가 자기 방에 쓰는 수석들이나 이런 걸 국무총리가 임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 대표라고 자기 마음대로 임명 다 못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찰의 승진에 대해서 자기가 다 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네. 누울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소위 말한 대통령실에서 몇 프로, 그 다음에 몇 프로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룰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참 군의 장군들 승진할 때 그러니까 승진심사위원장은 누구냐? 군의 참모차장입니다. 네. 그렇지만 참모차장이 총장의 지시를 안 받고 가서 승진심사하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말은 심사위원장이 다 하지만 그래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네. 공천심사는 제가 YS를 김영삼 전 총재를 모시고 전국 청년 대표를 하면서 이래 보면 공천 때 되면 공천 떨어진 사람이 휘발유통 들고 집에 찾아옵니다. 칼 가지고 옵니다. 생명이 자기 인생이 걸리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은 원천적으로 어디까지가 잘못이냐 참 따지기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째 보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너무 횡포를 부렸고 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어째 보면 공천에 있어서 건국 이래 제일 학살을 많이 한 사람일 겁니다. 네. 그 누구누구 되라 하면 내가 아마 다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즘 국회 사무총장을 했던 어느 총장이 네네네. 이렇게 이재명은 소위 말한 국민의 신뢰를 잃기 때문에 무신 불입이다. 서기가 어려울 거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제가 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공천에 관해서는 그 시대마다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도 어떤 법률적으로 그리고 당의 공천은 공천심사위원장이 다 하느냐? 그렇지 아니죠. 않습니다. 그건 또 아닌데. 그거는 밑에서 실무에서 조사해가지고 왔는 걸 가지고 그날 회의 부처가 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크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이 제도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도에는 문제가 없다. 지키는 사람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일 뿐이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각성해야 될 정치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천은 공적인 추천입니다. 공적인 추천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추천 제도인데 이것이 망가지는 그러한 사태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CEO 뉴스에서 전해드린 썰프난 오늘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서 오늘 최대열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뉴스의 썰프남. 오늘도 좋은 말씀에 국가정책발전연구원의 최대열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뭐 요즘에 이 인기가 폭발하셔서 어떻게 이게 지금. 우리 손진기 별 말씀을요. 아니 저는 뭐 1도 안 들어갔던데 뭐. 아니요. 우리 원장님의 쇼츠가 인기 폭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정말 이 열기와 세도를 좀 몰고 가서 더 많은 분들이 시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오늘 썰뻔함에는 그 얼마 전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하늘이 양, 아유, 그 아깝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장례도 치르기도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사건이 나오면서 두 가지로 지금 좀 또 여론이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또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고 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먼저 이 사건을 원장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네. 총평을 좀. 네. 예. 우리 하늘이 사건은 부모 입장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모두 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세상 사는 인간 사회는 늘 사건 사고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네. 100년 전의 청소년 문제나 100년 전의 남녀 관계 문제나 네. 지금이나 늘 사실 동전의 앞뒤처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한쪽에 눌리면 어느 한쪽이 폭발하고 네. 어느 한쪽을 저해하면 하기 때문에 이게 찬반 양론은 계속 있기 때문인데 네. 어느 것이 맞느냐? 네. 사실상 정답은 없는 거예요. 아, 정답은 없다. 예, 네. 정답은 없는데 단지 그 교사도 처음에 초입에 진입할 때는 굉장히 우수한 교사였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 이거는 어찌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분노 조절 장애의 환자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다뤄야 되지. 그렇죠, 환자죠. 이걸 갖다가 전 교사를 말이지 네, 매도하면. 매도하면 안 되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시각이 있어요. 그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이건 가중처벌해야 된다. 라는 시각, 또 교원 임용 시에 정신 건강에 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은 전 교사를 일단은 정신병자로 보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학생 보호를 위해 감시 예방의 시스템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사 범죄 처벌에 대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측의 의견들이에요. 저희는 뭐 조금 달리 보는데 네. 원래 교대를 가거나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네. 조금 다릅니다. 일반인들하고. 네. 그런 분들이 갔는데 그분들이 가서 중간에 어느 사고가 있다고 해서 모두 다가 범죄시하면 안 되고 네.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는 가중처벌은 당연히 해야 돼요. 네. 예, 가중처벌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무도를 했던 사람들이 4단 이상 되면 소위 말한 그걸 사범이라 그랬는데 네. 사범이 누구를 공격해야 할 때는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중처벌 받거든요. 나는 유단자니까 내가 예. 공격할 때는 상대에게 나의 상황을 알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공격받을 때 방어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가중처벌은 안 받는데 먼저 이렇게 손과 발을 4단 이상 되면 손과 발을 흉기로 보기 때문에 아하. 그럴 때는 반드시 상대에게 고지하듯이 교사들도 그렇게 하면서 교사를 이렇게 양성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 네, 우리 원장님도 4단 이상 유단자신데 손과 발에 흉기를 가지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시네. 그래서 저는 꼭 단증을 가 다니는데 네. 혹시 뭐 다툴 일이 있으면 네. 내가 이제 뭐 고단자인데 괜찮겠느냐 하고 이렇게 하거나. 한마디로 얘기한 선전포고네요. 예. 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이제 지금도 도복을 입고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길을 가다가 더러운 놈을 만나면 네. 경찰에 신고하면 한참 있어야 오는데 그렇죠. 내 손으로 정리해보면 편하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정답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해답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걸 놓쳤다는 것이 아깝게 우리 하늘이 양을 하늘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그런 측면도 맞지요. 맞는데 정답은 아닐 수가 있는 게 우리가 살아보면
가다가 벼락도 맞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걔의 운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그날 그 사람이 환자잖아요. 네. 어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할란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든. 네, 우울증도 있었고. 그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평소에는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오늘도 뭐 전시하면서 의사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건 참 체크하기 어렵대요. 그리고 전 교사를 상대로 분노 조절 장애를 이렇게 검사하고 한다는 것 자체는 더더욱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 교사가요, 또 이제 학교 내에 칼을 들고 다니는 것이 그 사전에 발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분리 조치를 하거나 지금 2주 만에 다시 이제 휴직에서 복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했고 좀 더 감시 관리 감독을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 아까운 생명이 하늘로 가지는 않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은 소위 소매치기 범이 없어졌습니다. 네. CCTV 때문에. 옛날엔 정말 많았는데. 대한민국이 소매치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시대와 함께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걔가 그 학생이 하늘이가 억울하고 분하지요. 그렇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도 자식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누구든 그거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세상 사회는 늘 범죄 행위는 있게 말입니다.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거지. 어찌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에 올 때 소위 말한 경호를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그랬죠. 그렇지만 안중걸이라는 사람이 저기였겠죠. 하얼빈역에서 저격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고 하는 사람에게는 소위 말한 10사람의 경비 서는 사람보다 한 사람의 도덕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줄일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없애기는 쉬운 일은 아니다.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죠. 근데 좀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가중처벌은 당연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자기 제자를 칼로 흉기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 가중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래야 제2, 제3의 한우리 사건이 안 터집니다.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 소위 말한 사형 제도가 법에는 남아있지만 실제로 집행을 안 하니까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바로 사형을 해야 할 사람이 많거든요. 그들을 몇십 년 그 밥을 먹으면서 국가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왜? 그들이 사형을 받은 애들은 구치소에 있지만 막무가내래요. 대책이 없는 거야. 더 이상 사형수에 대한 대책, 그 벌을 더 줄 수가 없잖아요. 사형이 최고인데. 그러니까 걔들은 막 나가도 어쩔 대리 없습니까? 어쩌면 조금 안 됐지만 인권이라는 게 있지만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다. 나는 그 사형 제도는 그 소위 말한 우리가 그 형이 구형되고 나서 일정 기간 있다가 사형을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사형이 되고 나서도 세월이 흘러가 다시 그게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 나중에 진범이 잡혀가. 그렇기 때문에 단 한 사람에도 억울하게 범죄자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5년 정도 5년 정도 있다가 사형을 집행하는 건 좋다. 일정 기간은 그 사람의 억울함이 없도록 일정 기간. 자, 이 그 하늘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
가장 믿고 의지해야 될 교사로부터 살해를 당한 제자 하늘이 정말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답은 없지만 해법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늘이 사건에 대한 안타까운 사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CEO 뉴스가 제공하는 썰프남. 오늘도 여러분들께 현재 이슈가 되는 아주 핫한 이슈들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에는 국가정책발전연구원 최대열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MZ 세대들이 뭐 어저께 보도에도 그러고 서울대의 학생들이 거리로 이제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 젊은 층들이 진보 성향이 강했던 게 원래 전통적인 우리의 젊은 층들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보수로 변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들이 얼마 전에 서울대가 탄핵의 찬성과 반대로 둘로 나뉘어서 서로 각기 집회를 하고 또 충돌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요즘 MZ세대 기존의 정치에 실망하면서 점점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경제난, 또 공정성 문제, 젠더 갈등이 이들을 보수로 이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반대쪽으로서는 그래도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아직도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확대 해석한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일시적인 현상이다. 소위 말하는 NG 세대라는 게 198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 네. 정보 기술이 발달돼서 테크 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젊은 세대를 갖춰서 미 제너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하죠. 예. 네. 그런데 제가 왜 일시적인 현상이라 하냐 하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던 피천덕 교수의 청춘 애찬. 네. 예. 청춘. 네. 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고. 네. 예.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울 같은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어보란 말이에요. 청춘의 피는 끓는다. 네. 끓는 피는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고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가는 동력은 바로 그 청춘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춘 때 젊을 때는 네. 누구든 저부터도 제가 살아온 인생처럼 저부터도 젊을 때는 네. 의협심이 강한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세월의 때와 함께 자기 중심주의로 가면서 약간 우클릭하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네. 현상이니까 네. 지금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런 약간 우파적인 성향은 네. 제가 봤을 땐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네, 우리 원장님도 젊은 시절에는 많은 또 학생운동도 하셨고 또 사회되고 외침이 강하셨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로 보면은 우리 원장님이 그때는 MZ 세대잖아요. 예. 우리가 70년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때는 뭐 학교 가면 데모예요. 맨날 그냥 데모하다가 군에 잡혀가는 건 빌비지하고. 그랬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박 대통령을 반대했던 거는 그때는 그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하 잘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그때 다른 측면에서의 또 이해가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를 놓을 때 박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소위 말한 오늘날 정치 대통령을 하신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적극 반대했잖아요. 네. 지금 있는 길도 넓고 좋은데 왜 만들려고 하느냐.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은 뭐 길거리 가서 그랬다면서요. 불도저 앞에 들어눕고 그랬지만 그때 그들의 판단은 잘못됐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보는 박정희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면
단일차가 없는데 그걸 왜 만드냐 뭐 이런 뭐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그때의 현상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거거든. 네. 우리가 오늘날 지금 저 국가가 저는 국민들한테 사탕을 주는 건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마약이 다 좋은데 중독성이 있거든요. 중독성. 예, 네. 마약이 약 중에서 제일 효과가 빠른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면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은 중독성만 보면 좋은데 중독성 때문에 안 되거든. 그런 것처럼 젊은 사람들에게 직장으로 가도록 해주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지. 네. 그걸 갖다가 적당하게 뭐 이렇게 실업급여를 준다든지 무슨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사탕값을 줘가지고는 걔들이 나중에 살아갈 길이 없죠. 그렇죠. 예. 네. 쌀을 줄 것이 아니라 쌀을 생산하는 호미를 쥐어줘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이신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물고기를 줄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한 가지 긍정적인 측면은요. MZ 세대들이 소위 그 젊은 청년들이 너무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등한시하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진보든 보수든 뭔가 생각하면서 밖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소위 말은 MZ 세대들이 지금 하나 잘하고 있는 게 우리가 다닐 때 학생 운동보다 다소 진보되게. 왜냐하면 그때는 더 폭력적이었다면 네. 지금은 이해관계가 이렇게 정보가 많아가지고 네. 이번에 비상경 같은 경우도 아하 왜 그랬을까에 몰랐던 걸 학생들이 알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부채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탄핵을 해가 국가의 미래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네. 국가가 망가져야 다음 정권을 자기들한테 가져온다는 이런 뜻으로 탄핵을 하니 우리가 다음 살아갈 길이 뭐냐 이런 데 대한 학생들이 알고 돌아섰기 때문에 진보에서 우클릭됐다 이 이야기지. 네.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는 그 자기 중심주의지만 미래에 닥쳐올 세계를 애들이 예측했기 때문에 잠깐 가가 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 MZ 세대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참여 앞으로는 어떻게 이 MZ 세대들, 이 젊은이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런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전망을 가지고 계실까요? 학생들이 공부는 하되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다소 깊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들이 살아갈 후세를 예측하는데 자기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첫째 치안이 제일 잘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 의료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네. 먹거리 문화가 널려 있고 네. 택배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한 저 해피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에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이 나라에 앞으로 미래를 걸칠 네. 소위 말한 그런 데 대한 주인의식이 없으면 네. 미래가 어두워지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건희 전 그 삼성 회장이 고인됐던 그분이 대한민국은 정치는 사료다. 정치가 사료에서 삼류가 되고 이류가 되면 나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제패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관심이 있을 때만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자기 행동하는 양심이 살아나야 네. 미래가 밝아진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장난을 못 친다 이 말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그 전 뭐 총리가 당 대표도 하신 그분이 더불어민주당의 범죄율이 전과가 42%다. 그게 훔친 놈이 수사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되지요. 전과자들이 법을 만든다. 이거는
조금 그런데 문제가 있죠. 정치인의 범죄율은 뭐 좌나우나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 그래 뭐 그런 건 자체에 두더라도 우리 젊은이들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입 다물면 안 된다. 뭔가 자기 목소리를 내야 사회와 이 나라가 발전이 있다. 그것이 애국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젊은이들이 자기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 대한 자기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되죠. 예, 그래야 우리가 범인을 보고 범죄를 보고 우리가 신고하지 않으면 범인이 그렇죠.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안 돼, 저 정당은 안 돼, 이게 옳아, 너도 이리 가야 돼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애국심이 살아나야죠. 그래요. 우리가 젊을 때는 그 나라의 호언철폐, 계엄철폐를 이걸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결국은 또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문을 받다 죽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너무 젊은이들이 사회 참여에 등한시하니까 이렇게 잠깐의 현상만 가지고도 이게 기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건 사고가 나도 소위 말하는 시골 동네에서 빨래터나 오일장에 가서 소문이 도는데 지금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 다 알잖아요. 알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내 눈에 이게 소위 말하는 경찰봉한테 맞아가지고 7발을 꼬맨 겁니다. 그러시구나. 예. 그리고 이 손가락의 요 마디는 소위 말하는 고문받은 흔적입니다. 이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내가 어디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젊은 날 민주화 투쟁을 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내가 안 받았기 때문에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렇군요. 진정한 애국이 뭘까요? MZ세대들의 정치 사회적 참여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CEO 뉴스에서 전해드린 썰프남 오늘도 최대열 원장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